지금부터는 코로나19 관련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 2시 10분에 있었던 정부의 대국민 브리핑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집단 발생 사례 중에서 집단 시설과 관련된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밀폐된 닫힌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이 증가되는 만큼 사무실 내에서는 좌석의 간격 등을 조정해 밀집도를 최대한 낮추고 비말을 통해서 노출되는 사무 공간이나 기자재 표면 등은 깨끗이 자주 닦고 소독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역 감염이 발생하는 주요 국가로부터의 코로나19 추가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탈리아와 이란을 검역관리 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대국민 브리핑 들어보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의 유병욱 교수님, SBS의 박찬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유 교수님, 이번에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처음에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보면은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신천지에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조금 대구 경북의 추가 확진자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제 서울 등 수도권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가 확산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큰 이 감염병의 흐름으로 보면은 걱정한다기보다도 이 계약 시점인 3월 23일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그제 사이에 우리가 일부 확진이 확인되시는 분들이 좀 줄었는데요. 예. 제가 왜 확진자라는 표현 대신에 확진을 확인한다는 표현을 쓰냐면 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상 인플루엔자 계절성 독감보다 재전염성이 높습니다. 재전염 지수. 예를 들어서 인플루엔자가 1.2면 한 분의 환자가 한 분한테 옮기거나 또 10명의 환자가 12명한테 옮기는 정도의 점차적인 확산세를 보이는 것이 계절성 인플루엔자로 하면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쭉 보면 2.7 또는 4까지도 보거든요. 한 사람이 최대 4명까지도 감염시킬 수 있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한 분이 3명, 이 3명이 9명, 27명, 그다음에 80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특정 지역, 특정 종교단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방역을 하고 계속 찾아나갔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대부분의 무증상 보균 또는 무증상 감염되신 분들이 다른 곳에 밀접 접촉을 통해서 개인 위생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은 최근에 계속 보였던 요양병원이나 또는 특정한 운동시설에 발생했던 것은 서울이나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산불이 났을 때 큰 불을 잡았지만 잔불로 인해서 다시 불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되고 특히 계약하는 3월 23일까지는 더더욱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박찬범 기자가 오늘 정부의 브리핑 내용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갖고 나오셨는데. 예, 제가 4가지 키워드를 뽑아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그룹 콜센터 집단 감염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서울시에 따르면 93명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확진자 수가 반등했다는 것을 꼽을 수 있는데요. 어떤 뜻입니까? 3월 6일을 기점으로 해서 추가 확진자, 즉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대, 400명대, 300명대, 200명대 증가폭이 다소 줄어들고 있었는데요. 어제까지 131명, 100명대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하루 다시 242명으로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콜센터 집단 감염 상태가 여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팬데믹입니다. 이거를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그 세계적 유행이라는 건데요. 대유행이라고 하죠, 보통. 대유행이라고 하는데 이젠 중국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탈리아, 이란, 미국까지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신종 감염병이 전 세적으로 퍼진 상황이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진 상황이다. 오늘 정부 브리핑과 별도로 또 2월에 고용 동향이 발표됐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주요 뉴스로 전해드린 그 내용인 것 같네요. 그래서 그다음에 업종별로 희비가 갈리는 업종별로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배달이나 이런 인터넷 주문이 이제 코로나19 여파로 늘어나다 보니까 택배 등 운반 창고업에서는 오히려 고용이 늘어나서 9만 9천 명이 지난달보다 증가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런 도소매업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10만 명 가까이가 감소했고요. 숙박업이나 식당업도 늘기는 했지만 1월 달 증가분에 비해서는 대폭 줄어든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전한 내용 가운데 마지막 부분은 사실은 지금은 코로나19 방역과 퇴치에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단 조금은 미뤄둬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문제다, 심각하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박찬범 기자가 코로나 희비가 엇갈린 고용 동향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이 서울 구로구의 콜센터 집단 감염 사례로 확인이 됐고 확진 판정을 받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장의 취재 기자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기자. 네, 콜센터가 입주한 서울 신도림동 코리아 빌딩입니다. 어제부터 해당 빌딩 주변에는 상당히 긴장이 높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코리아 빌딩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건물 입주민과 입주사 직원들을 검사할 임시 선별 진료소가 차려졌습니다. 오전 한때 줄이 길게 늘어서기도 했는데 지금은 의료진들만 남아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코리아 빌딩 콜센터 근무자와 가족 등 확진자는 93명까지 늘었습니다. 서울 65명, 경기 13명, 인천 15명 등 모두 9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들 대부분이 11층 콜센터 근무자들입니다. 11층 근무자 207명에 이어 7층부터 9층까지 입주한 콜센터 직원 553명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와 함께 검사도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콜센터 직원 가운데 신천지 교인이 5명 확인됐는데 이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 김덕현 기자, 이 콜센터 직원들을 통한 2차 감염 사례도 속속 확인되고 있다면서요? 네, 서울 금천구에서 콜센터 직원의 남편인 버스기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강서구에선 콜센터 직원의 가족 3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인천에선 확진 콜센터 직원 옆자리에서 식사하던 주민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2차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콜센터 직원이 지난 7일 제주도를 여행한 사실도 확인돼 제주도 당국이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콜센터가 위치한 코리아 빌딩이 지하철역과 인접하고 버스 노선도 많아 출퇴근하던 콜센터 직원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때문에 집단 감염이 수도권 일대로 더욱 빠르게 번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빌딩에서 SBS 김덕현입니다. 김덕현 기자가 서울 구로구의 콜센터 집단 감염 현장에서 여러분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박찬범 기자, 콜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그곳에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곳들은 더 다른 곳이고 아마 경기도 쪽에도 많이 계셨던 모양인데 주로 대중교통을 타고 출퇴근을 했다. 그러면 이 접촉자 또 버스 안에서 감염된 사례도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요. 네, 아마 추가로 이렇게 속속히 드러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콜센터 확진자의 동선이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확진자들의 동선은 수도권 전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콜센터 건물에서 도보로 7분 거리에 구로역이 있고요. 예. 12분 거리에 신도림역이 있습니다. 이걸 따져볼 때 코레일 추산치를 보면 신도림역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이용하는 그 탑승객이 11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 확진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 바이러스가 묻고 그럴 때 더 어마어마하게 그 확진자 숫자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말이죠, 교수님. 이런 경우는 그야말로 감염 경로, 이게 동선을 일일이 확인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고 그 시각에 확진 판정 받은 분과 같은 대중교통 안에 있었다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이게 정말 우려가 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인 경우에는 이 동선이라든지 또는 확산에 대한 그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치사율도 높고 그리고 조기 방역이 되면서 일찍 완료가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심각 단계로 발령하기 전까지 고민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심각을 올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아까 말씀한 경제적인 측면 이런 걸 고려해서 했지만 실제로 전 세계 총리를 중심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는 얘기는 정부나 또 의료 전문가들도 이미 전국에 노출됐다라고 보는 상태입니다. 이 노출됐다고 하는 상태에서는 동선을 쫓아다니고 몇 번 버스를 탔는데 지하철을 뭘 탔는데 여기 무슨 문제인데 이러한 구체적인 명사보다는 이미 정의원 본부장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전국적 확산세로 나와 있다.
지역의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도 버스랑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데요. 마스크 착용하고 그다음에 버스에도 보면은 이 펌프에서 뿌려서 손 씻는 게 있거든요. 예. 하고 지하철에서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잘 착용한다고 하면은 대중교통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개인 방역을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가 지금은 방역을 지켜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그중에 한두 분이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만약에 본인이 감염된 상태에서 마스크나 개인위생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적절히 개인위생을 하지 않은 상태로 그 다중이동시설에 다수가 밀집되는 데 노출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건 마치 계절성 독감처럼 피할 수 없는 감염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 방역 당국이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거. 이미 전국적으로 확산세는 이미 확인이 됐고, 그러면 지금 우리 방역 당국은 예전에는 차단이 중점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뭡니까? 치료에 중점을 두는 겁니까? 이 확산세는 어떻게 해야 꺾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세 가지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특정 종교, 특정 지역 단체에 대한 찾기 그리고 그쪽에서 더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변. 두 번째는 각 지역별로 소규모 집단 발병이 되는 것에 대해서 그 연결고리를 빨리 찾아서 아시겠지만 그 운동시설, 줌바 댄스와 관련돼서 특정한 지역으로 이렇게 퍼져나갔다는 걸 우리가 알려주고 잡음으로써 2차, 3차를 막고 있는 것. 그다음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어느 정도 다 노출돼 있다는 전제하에서 마치 WHO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인 상태를 인지하지만 선언 안 한 거죠. 예. 저는 이미 인지했다고 예전부터 생각을 했거든요.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 확산과 노출했다는 전제하에서 우리 개인 위생을 찾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특정한 증상을 보이면 특히 고위험 경우에는 빠르게 1339 지역 번호 120 또는 지역 보건소에 가셔서 빠르게 본인이 검사를 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개인 방역이 같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예, 60세 좀 나이가 많으시고 다른 기저질환, 다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만약에 이런 호흡기 감기 증상이 나타나면은 바로 보건소를 찾으셔서 진단을 받는 것. 개인 방역도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 됐다. 지금은 개인 방역으로 국가의 방역을 찾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단적인 예로 뭘 말씀드리냐면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 접종이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이 지금 코로나19로 비상사태를 선포하나 마나 하지만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이미 미국은 계절성 독감 인플루엔자로 2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2019년부터 만 12세 미만, 65세 이상인 경우에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무료로 접종을 했기 때문에 즉 많은 국민들이 사회 방역, 집단 면역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규모 인플루엔자 독감이 유행하지 않거든요. 한국하고 미국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배기가 다니는데 그런데 미국에는 독감 인플루엔자가 유행해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한국은 그런 얘기가 별로 없죠. 즉 개인 방역,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방접종을 해서 집단 면역으로 우리가 이번 2019년, 2020년 독감 시즌, 인플루엔자 시즌을 잘 보내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국가 방역과 집단 방역, 지자체 방역도 물론 하지만 개개인이 스스로 방역을 해서 본인이 지켜내는 것을 같이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 차원의 국가의 방역,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은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전문가로서? 제가 뭐 이거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위치나 예.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준다면 100점 만점을 준다면 저는 90점 가깝게 줄 수 있습니다. 90점 가까이. 그 근거는 뭡니까? 근거는 우선 저희가 시험을 볼 때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시험을 보면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봅니다. 근데 우리는 이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대규모 사태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왜냐하면 누구에게도 다 새롭거든요. 우리는 다행인 거는 이 메르스라고 하는 2015년과 2018년의 한 건의 사례로 만들어진 잘 돼 있는 이 매뉴얼 그리고 응급 환자를 나눠서 할 수 있는 이 케이타스라고 저는 응급의학과 분들을 존경하는 게요. 환자분들을 분류할 수 있는 체계를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예전 같은 병원 내 집단 발병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소통하면서 이웃나라 중국과 소통하면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얻고 거기에 맞는 최선의 방역을 제시를 하지만 저도 또 현장에서 같이 진료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볼 때는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이 돼서 결정권자를 통해서 그것이 온 국민과 의료진 그리고 방역 당국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침이나 소통에 있어서 약간의 부족함이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가 결정권과 실제로 이게 진행되는데
소통과 속도의 문제가 있어서 안타까운 일이 벌써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정도 만약에 제가 그런 자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 대학에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문가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던 것이고요. 다만 그런 메르스나 이런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 아마 100점 만점을 다 주시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소통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고 또 하나 음압병상 이런 부분도 그때 이미 우리가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었는데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났고 그래서 대구 지역의 경우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분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제가 이 부분은 정말 개인적으로 안타깝고요. 저는 이제 성인 예방 접종을 중점으로 두는 가정의학과 예. 1차 의료 바로 동네 의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사망하신 분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기저질환, 만성관리질환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과 그다음에 우리 정부에서 기저질환과 만성질환에서 더 관리를 잘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 신종플루 2009년에서 2010년에 넘어갈 때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는 74만 명이 넘었어요. 70만 명을 넘었죠. 근데 그걸 기억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 당시 신종플루는 그때 이미 그 약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나왔지만 많은 분들이 그만큼 뭐 두려워한다거나 공포심 같은 건 없었거든요. 근데 당시 관련된 그런 기사랑 방송들을 제가 이제 쭉 다시 보고 나왔는데 예. 지금만큼 많이 당황하셨고요. WHO는 최단 시간에 팬데믹을 선언할 정도로 예. 굉장히 당황했던 게 사실입니다. 약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일단은 그런 경험을 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 집단에서 얘기를 계속 전했고 정부에서도 그걸 준비를 했지만 이게 어떤 정치적 이슈나 큰 이슈가 되지 않으면 사라지면서 어떤 음압병상이라는 게 그게 항시 큰 병원마다 많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역 거점 병원 또는 대표하는 의료원들 무슨 지역명 들어가는 의료원 그리고 그것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꾸준히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절대로 소잃고 외양간을 꼭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을 또 말씀해 주셨고요. 그 마스크 관련해서 말이죠, 박찬범 기자. 네. 아까 주요 뉴스에도 나갔는데 오늘부터 뭐 재고량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아침 8시부터 공개한다라고 정부가 밝혔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내가 어디 사는데 내가 사는 동네, 내가 다니는 직장 주변에 어느 약국에 가면 지금 마스크가 공적 마스크가 몇 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8시부터 시작된 서비스인데요.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때 할 것처럼 지금 한 10여 개의 어플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화면 나오는 것처럼 뭐 굿닥이라든지 뭐 콜록콜록 마스크라든지 10여 개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여기에 다운받고 들어가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입력을 하면 이 색깔별로 각 약국별 마스크 재고량이 나옵니다. 신호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초록색으로 약국이 저렇게 표시가 되면 여유분이 100개 이상이다 이런 의미고요. 뭐 노란색이면 많지 않다, 빨간색이면 거의 부족하다 이런 뜻인데 다만 이 실시간으로 몇 개 남았는지 입력하는 주체가 동네 약국의 약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사 입장에서는 좀 업무량이 다소 좀 과중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긴 합니다. 예, 약사분들이 그걸 일일이 다 기입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좀 의아한 거는 지금 약국 저도 이렇게 다녀보면서 물어는 봅니다. 뭐 살 생각은 별로 없어요. 저도 지금 4주 동안은 마스크 구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워낙 많고 저도 심정적으로 동조하기 때문에 상황을 물어보기 위해서 근처 약국을 많이 다녀봤는데 언제 마스크가 온지도 일단 약사분들도 잘 모르고 들어오면은 기본적으로 30분에서 1시간 만에 다 매진이 되는데 저는 그 재고량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이 서비스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가 좀 의문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이런 서비스를 이렇게 한 취지는 아마 국민들분께서 약국에 가서 마스크를 사려 갔다가 재고가 없네. 그래서 이런 허탕치는 거를 조금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가기 전에 미리 검색을 해서 내가 가려는 약국에 마스크가 없구나. 그럼 가도 소용이 없겠네. 이런 걸 좀 미리 알리자는 예. 차원에서 아마 저는 한 것 같습니다. 그 재고량도 재고량이지만은 몇 시에 마스크가 들어온다는 그 정보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일하는 직장 근처에 약국에 몇 시에 마스크가 들어오는지 그래야 그 시간에 가서 기다리면 좀 살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네. 예, 알겠습니다.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이 미국의 CNN 방송과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의 인터뷰를 했는지 시청자 여러분 들어보실까요?
We are hoping that we have passed the peak. And taking numbers into consideration, we are cautiously expecting we have passed the peak. I'd like to say that detecting patients at an early stage is very important. And we learned a simple lesson by dealing with this virus, that it is very contagious. And once it starts, it spreads very quickly and in very wide areas. 국회 답변 과정에서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 원인이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가 많은 비판과 지적을 받았었죠.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심스럽지만 정점을 지나고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박능우 장관의 이 이야기도 일단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곳이 113곳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현재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 특히 외교부는 외신 기자들 상대로 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나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말아달라, 풀어달라 이런 취지로 외신 기자들과의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한번 보시죠. Suspected COVID-19 case be secured through our experience and knowledge with the rest of the world. We have shared with the public,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I have a question to an epidemiologist. I think you are an expert. From the beginning, when we look at the beginning of the outbreak, do you think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eacted in a timely and appropriate manner? 뭐 성공이라고 이제 말씀이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 그러니까 평가하기가 너무 이르다는 겁니다. 너무 이르다 지금 단계에서는. How well was Korea prepared in comparison to other countries? 영상으로도 훈련을 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막상 상황이 닥쳤을 경우 많은 준비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필요했었다는 그런 반성도 하고. 저희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에서 만든 영상입니다만 이 자화자찬이라는 표현이 적절했는지는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저 기자회견이 만들어진 취지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고 특히 숨기는 것이 없다. 이런 취지의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이긴 했는데 그 독일 기자가 정부 당국자가 아닌 전문가에게 질문을 던지는 이 장면은 좀 시사하는 바가 있어 보여요. 네, 사실은 이 정부에서 발표하시는 분들도 전문가 집단이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집단들이 나온 정제된 그 발표문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100% 다 소화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외교부 이차관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는 공감이 되는 게요. 지금 보이는 확진자 수, 그 부분은 뭐 이란이나 중국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하는데 그 이면을 봐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코로나19를 더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감기의 일종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네. 지금 우리가 알게 된 코로나19가 그 7번째 코로나죠. 근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코로나는 보통 제가 올해 47살이니까 살면서 최고 200번에서 300번 정도 걸렸던 아침이면 목이 털털하고 열이 났던 그런 바이러스죠. 즉 우리가 지금 특정한 지역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확진자도 나오고 안타까운 소식이 들지만 이 일반적인 인플루엔자도 계절마다 굉장히 많이 확산을 하는데 그보다 더 확산세가 빠르다는 거는 전 세계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지금 무증상, 즉 노출이 되었으나 감염되지 않은 또는 노출되고 감염됐으나 발견되지 않은 이런 분들 중에 즉 이런 큰 피라미드의 이 밑둥을 빼고 우리는 윗부분만 아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단되거나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분들. 그렇다고 하면 이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확신을 가지고 방역에 성공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봐달라고 하시는 그런 이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것이 필요한 거는 저도 사실은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자문위로 해외 출장을 굉장히 자주 가는 편인데 지금 3, 4월 동안 나가서 할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류는 국가와 국가 간의 혈액과도 같은데 이 국가 간의 동맥경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서로의 국가 간의 이해를 통해서
풀어줘야 된다고 해서 이런 게 진행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도 우리나라로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와 지역에 대해서 그런 금지나 제한을 풀어달라며 외신 기자들 상대로 기자회견을 했었고, 이 자리에서 권준욱 부본부장도 최선의 연습을 했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반성도 하고 있다라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또 외신 기자들에게 이야기했다는 점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19가 증가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본 기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검사 방법 중에 드라이브 스루, 차 안에 탄 채로 검사를 받는 이 아이디어, 이게 사실은 미국에서도 그 제도를 그대로 따라 하기로 했다, 이런 기사가 들어왔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호주도 그렇고 유럽 국가에서도 이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에 대해서 지금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드라이브 스루의 최고의 장점은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 접촉도 최소화하고. 접촉도 최소화하고요. 차에 있는 상태에서 코와 목에 이제 길다란 면봉을 넣어서 검체 채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나 검사를 시행하는 사람이나 서로 안심을 좀 비교적 더 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 해외 호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CNN 기자가 우리나라의 드라이브 스루, 차 안에 탄 채로 검사를 받는 그 드라이브 스루를 직접 체험을 해봤습니다. CNN 기자가 만든 영상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ore diagnosed cases of coronavirus than any other country outside of mainland China. We're going to take a look at an innovative technique that the country has come up with for expediting trying to detect coronavirus infections. We're about to take a look at drive-through coronavirus testing. And thank you very much. This drive-through site can test more than 380 people a day. I'm now going to do the coronavirus test. Whoa. 입을 오케이. 살짝 벌려야 돼요. Oh, that's really uncomfortable. Whew. It'll be 2 to 3 days before I get the test results. I spoke with a doctor at a coronavirus crisis center, and he says that one of the best lessons that Korea has to offer other countries that are just beginning to deal with coronavirus are these drive-through test sites. 저런 방법은 어쨌든 간에 외신 기자들도 아주 극찬을 하네요. 저렇게 검사하는 사람도 상대적으로 더 안심할 수 있고 또 검사를 받는 분도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자기 차로 또 가는 거니까 이건 참 좋은 아이디어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감염내과 교수님 한 분이 제안하신 내용으로 이제 실용화 됐는데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특정 지역에서 폭발적으로 발생하거나 특정한 종교 집단을 위해서 일률적으로 증상과 나이와 또는 이 기저질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진행하는 데는 아주 효과적이고 빨리 찾아낼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은 우리가 지금 단계가 좀 여러 가지로 다른 전략을 해야 되는데요. 고령, 기저질환 있거나 특수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 경우에는 꼭 대면을 통해서 충분히 인터뷰를 하고 환자를 분류해서 집중치료로 갈 것인지 생활치료센터로 가실 건지 하는 정책과 더불어서 만약에 지금처럼 젊은 분들이 이런 콜센터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연령이 젊고 기저질환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한 자리에 모여서 진행한다고 하면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동선주 찾아내고 2차, 3차의 확산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쪽 측면만 보시면 집단적으로 발병하고 확산세를 막는 지역 확산과 종교 또는 특정한 그 운동시설 등으로 할 때는 이런 방법이 좋고 하지만 이런 특수 요양시설이나 고위험군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치의가 대면을 하고 예. 충분한 병력 청취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드라이브 스루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기저질환이 있고 고령자 이런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직접 얼굴을 맞대고 진료를 받는 게 필요하다. 그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미국의 확산세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어제 저희가 보여드린 영상에서는 기자들이 검사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나가버리는 장면까지 보여드렸죠. 펜스 부통령이 대신 대답을 했는데 뭐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마침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검사를 받지 않은 이유 이야기를 직접 했네요.
I don't think it's a big deal. I would do it. I don't feel that any reason. I feel extremely good. I feel very good. There were, you people would be the first to know it. You would maybe even tell me about it. Yes, please. I've been shaking hands too. What do you make of that? Is that necessary, do you think, at this point? Well, look, as the president has said, in our line of work, you shake hands when someone wants to shake your hand, and I expect the president will continue to do that. I'll continue to do it. 예, 이 악수 안 하고 뭐 주먹 악수도 하고 우리나라에는 일상의 문화도 많이 바뀌었는데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악수하겠다 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네요. 미국이 코로나19를 대하는 이 자세가 우리와는 좀 다른 건가요? 어떤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아직까지는 미국 내 확진자가 지금 1,000명 미만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가 또 급속도로 늘어나고 하면 그때 가면 또 반응이 다를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의 이 당국자들에게 기자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검사를 하루에 10,000명도 하는데 왜 미국은 그렇게 못하느냐라고 했더니 미국 당국자의 답변은 한국과 우리는 다르고 한국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 코로나19 아까 1번부터 7번까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4번까지 얘기를 하시다가 말았거든요. 네. 그러면 5, 6, 7 이게 우리가 경험했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까? 맞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우리가 흔히 아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감기를 일으키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 리노 바이러스 이게 가장 흔한데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우리 흔히 감기고 5번째가 2002년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예. 6번째가 바로 2015년 메르스 코로나 예. 바이러스, 요번이 2019년, 20년으로 나오는 코로나19로 불리는 나중에 어떻게 불릴지 모르지만 그런 상태입니다.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현재로서는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어서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고 있는데 아까 개인 방역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도 이 코로나19인지 감기인지 내가 접촉한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혹시 지금 감기 증상은 계속되는데 혹시 코로나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 유명한 천체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체의 움직임은 측정할 수 있지만 사람의 불안은 측정할 수가 없다. 사실 우리가 오늘 3월 10일인데 2019년 3월 11일이다. 그러면 감기 증상으로 검사를 받으러 응급실에 가거나 선별진료소를 갈까요? 안 갔겠죠. 맞습니다. 감기 증상으로 특히 젊고 기저질환이 없는 분이라고 하면 코로나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감기 증상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만 본인이 지금 현재 이런 언론이나 또는 잘못된 뉴스 등으로 인해서 본인이 새로운 병을 키우고 있지는 않은가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검사를 받아야 되는 분들은 물론 특정 지역, 특정 집단은 일률적으로 해야 되지만 지금은 우리 마스크 안 사기 운동에 동참하셨다는 말씀에 예. 감동을 받았는데 그것처럼 검사도 고령자, 기저질환, 증상, 의심 있는 분부터 우선적으로 검사해서 선별해서 사망자를 줄이는 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예. 코로나19와 감기 증상 구별은 사실상 일반인들도 어렵고 전문가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개인 방역이 잘 안 되고 고령의 기저질환이 있는데 예전에 느꼈던 그런 감기 증상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전화로 먼저 상담을 하셔서 1339 지역번호 120 관할보건소에 상담하셔서 우리가 국민안심병원 지정된 곳 선별진료소 등에서 검사를 받으시고 개인 방역 하시다가 요즘에는 예전만큼 이게 늦어지지 않으니까요. 생활치료시설이나 또는 지정된 병원에서 치료받으신다고 하면은 이번 것도 우리가 잘 이겨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유병욱 교수님의 말씀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나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눈길 따라 이번 주 들어서 봄 기운이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SNS를 보면은 전국 각지에서 꽃 사진을 올리시는 분들이 참 많더군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지만 봄은 이렇게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봄은 왔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되고 전국이 꽁꽁 얼어붙어 있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들 하십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바이러스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봄을 빼앗길 수는 없겠지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비제비야 깝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막 고쳐도 인사를 해야지.